조현형 인격장애 환자들은 독특함 때문에 이런 이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어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느낌은 조금 다른 조현형 인격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현형 인격장애 역시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조현성 성격자회에 유사하지만 남들은 잘 하지 않는 독특한 생각,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특징적입니다.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을 만족했을 때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망상적 사고입니다. 분명한 관계망상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사고라는 건 나랑 관계없는 걸 나랑 관계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동훈이랑 희우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 정도의 사고가 관계사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이한 믿음이나 마술적 사고라는 거죠. 예로 써 있는 걸 보면 미신, 뭐 천리안에 대한 믿음, 텔레파시나 육감, 아동이나 청소년에서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나 집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마술적 사고는 내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인데, 아이들한테서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생각이 계속되고 광범위하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흰색 부분만 밟으면은 일이 잘 풀릴 거다 라는 식의 생각은 이제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린 시절을 넘어서 성인기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미신이나 어떤 텔레파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누구나 재미삼아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 거라고 이렇게 믿고 집착하듯 빠져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조현형 성격장애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착각을 포함한 좀 유별난 지각 경험. 네, 요거는 뭐 환청, 환시, 뭐 그렇죠. 환후, 환촉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일시적이어야 된다. 누군가 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게 잠깐 있었다든지. 착각처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이한 사고와 언어예요. 모호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거나 뭐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혹은 한 가지를 막 반복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 이런 걸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이하고 엉뚱하거나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이런 것도 진단 기준에 있어요. 제가 이어서 4가지 말씀드릴게요. 의심이나 편집증적인 사고를 보인다. 친구나 동료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평판을 하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이런 식의 의심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라는 거고요. 7번째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는 편집증적인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는 친밀해져도 줄어들지 않는 과도한 사회적 불안. 그러니까 아까 회피성 성격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회피성 성격에서 관계 맺는 게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걱정이 있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는 어떤 나쁜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멀리할 거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친밀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부적절하거나 메마른 정동, 그러니까 표정 같은 것들이 감정과 좀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그 감정의 크기에 비해서 좀 축소되어 나타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직계가족 외에는 가까운 친구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가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책에 설명되어 있는 조현형 인격장애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요거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네. 34세의 여자인 C는 미혼이며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카드점을 보거나 손금을 보는 일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번다. 그녀의 유일한 꿈은 위대한 점술가가 되는 것이며, 그녀는 자신의 텔레파시를 통해 외계의 생명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항상 기하학적 무늬가 수놓인 발목까지 들이우는 긴 드레스를 입고 별 모양의 커다란 목걸이를 한다. 그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유일한 때는 외계인과의 만남을 위한 모임을 할 때뿐이다. 이때 그녀는 언제나 버스, 기차, 비행기에서 자신의 생일과 동일한 숫자의 좌석에만 앉는다. 조현형 인격장애 환자들은
이러한 독특함 때문에 간혹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이 조현형 성격장애 역시 조현성 성격장애와 동일한 배제 진단 기준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현병의 영향으로 이런 변화들이 생긴 게 아니어야 하고요. 또 자폐 스펙트럼의 경과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하고 구분되지만 마찬가지로 조현병 발생 전에 선행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이 조현성 성격장애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방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현성 인격장애가 어떤 사회적 고립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이 조현형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취향이라든지 행동, 경험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조현형 인격장애 분들의 경우에는 조현성 인격장애와는 다르게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랑 만나고 싶어 하고 친밀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성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계를 피하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 불신, 나를 해코지할 거야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조현형 성격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한 아스퍼거 증후군, 맞아요. 아스퍼거 장애, 요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랑 혼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봤을 때 아스퍼거 그리고 조현형 성격 장애를 구분하는 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저도 2년차 때 봤었는데 그 진단을 가지고 굉장히 그 교수님하고 많이 토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스퍼거 역시 조현형 성격장애 유사하게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살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반면에 자폐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 말, 그리고 특이하고 제한된 관심사 이런 걸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아스퍼거 장애 역시 발달 장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왔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일반적으로 아스퍼거의 경우에는 타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좀 더 크게 결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조금 더 심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 이 조현성 인격장애와 조현형 인격장애 모두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한 3에서 4%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에서 여성보다 좀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질병의 경과상 두 병 모두 조현병에 앞서서 선행하고 조현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현성 인격장애의 경우가 조금 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신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의 비율은 조현형 인격장애가 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현성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욕구 자체가 감소되어 있는 탓에 스스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차피 안 맺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어울려, 나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반면에 조현형 인격장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적절감으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감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주소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치료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신과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약물치료 그리고 상담치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게 발생한 경우 혹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환청 같은 그런 정신병적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사실 이 인격장애라는 거 성격의 어떤 문제라는 게 결국 상황을 인지하고 또 감정을 느끼는 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치료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죠. 성격이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것인 만큼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고요.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병이 있다라는 이 병식 요게 부족하신 분들은 금방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지쳐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특히 이 A군 인격에 해당하는 조현성, 조현형 성격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참 협조하시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특히 어렵죠. 근데 이 초기에 환자분과 관계를 잘 맺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조현형 인격장애를 가진 분하고 한동안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좀 충분히 들어드리고 좀 공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라포를 쌓으려고 노력을 처음에 많이 했고요.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인 후에는 이제 환자분께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좀 다른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없겠느냐, 그 사람의 의도나 아니면 나의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길은 없었을까,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어느 정도는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조연형 성격 그런 분은 이제 본인의 좀 독특한 생각, 그런 믿음, 그리고 말,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 관계 맺는 게 되게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일단 우울이나 불안에 대한 약물 치료를 했고요. 이게 좋아진 뒤에는 납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사회기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집단 내에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약간 독특한 말이나 행동 이런 걸 조정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도록 했던 기억이 나고요. 조현성 환자분도 좀 오래 본 분이 그러세요? 계시는데 네. 이분은 성격 장애까지는 아니에요. 조현성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니까 성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으세요. 혼자 지내면서도 행복하신데 다른 우울, 불안, 강박 이런 증상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었는데 본인의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더 접근하거나 제가 바꾸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인격장애 개론편 그 첫 번째로 A군의 2가지 인격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콘텐츠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